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선 3척을 잇따라 공격하고 일부는 납포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봉쇄를 풀지 않으면 협상은 없고 무력으로 봉쇄를 풀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란 앞바다에서 화물선 MSC 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누데스 호가 연이어 포격을 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통과해 5만만 초입에 이른 선박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두 선박 모두 선원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란에 납포됐고 이 가운데 한 척은 선교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군은 이어 화물선 유포리아호에도 공격을 가해 좌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은 자신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려 해 해협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집행했다는 게 이란의 입장입니다. 특히 첫 선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연계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란 주장과 달리 피격 선박은 아무런 교신도 없이 포격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무력 도발은 봉쇄 해제 없는 휴전 연장에 결사반대한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봉쇄를 뚫을 것이라고 연일 수위를 높이고 친정부 시위에 미사일을 등장시켜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صورت تجاوز و هر گونه اقدام علیه ایران اسلامی بلافاصله به اهداف از پیش تعیین شده قدرتمندانه هجوم می‌آورند و به امریکای متجاوز و رژیم کودک‌کش صهیونیستی شدیدتر از قبل درس عبرت دیگری خواهند داد.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란이 무력 행사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종전 협상의 향방은 물론 해협 통항의 불확실성은 끝을 모르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휴전이 무의미해진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22일 SNS에 완전한 휴전은 해상 봉쇄와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행위가 중단될 때만 의미가 있다며 모든 전선에서 시온주의자들의 전쟁광적인 행태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종전협상과 관련해 이르면 24일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의 긍정적인 중재 노력으로 향후 36에서 72시간 내에 추가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 같은 가능성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자로 가능하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 백악관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면 부족 속에 SNS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 주변은 예스맨들이 장악해 정확한 상황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21일 이란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백악관 내 의사결정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전쟁 스트레스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SNS에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쏟아냈는데 이게 협상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는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했다가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JD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 여부를 두고도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y smell panic in the White House. I think they can see Trump wants out of this. He's broadcasting it almost every day, and it gives the Iranians enormous leverage they shouldn't have.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주변을 이른바 예스맨들이 에워싸고 있다는 점입니다. 측근들이 미군의 성공 사례만 골라 보고할 뿐 미군 오폭에 따른 이란 초등학교 참사 같은 민감한 정보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짧은 집중력에 휘둘리는 예스맨 군단들이 이란과의 평화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정부는 이란 정부를 접촉하며 2차 종전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 시내에선 회담 성사에 대비해서 보안 조치를 유지하며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번 협상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 총리가 이슬라마바드 주재 이란 대사를 관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란 측의 거부로 2차 회담이 끝내 무산되자 휴전 준수와 회담 복귀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파키스탄의 휴전 연장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준 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연장된 휴전 기간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고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उम्मीद है दोनों फरीक तनाज़ात के मुस्तकिल खात्मे के लिए इस्लामाबाद में तयशुदा मुज़ाकरात के दूसरे दौर के दौरान जामे अमन डील में कामयाब हो जाएंगे। 이슬라마바드 시내는 여전히 삼엄한 회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담장으로 쓸 호텔은 여전히 비워뒀고 인근 레드존은 민간인과 차량 출입이 엄격히 차단됐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집결한 만여 명의 군 경도 도시 곳곳에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담장으로 쓰려던 세레나 호텔과 내외신 취재진을 위한 프레스센터로 가는 길 앞입니다.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고 저 멀리 회담 개최를 알리는 전광판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한 휴전은 무기한이 아니라 사흘에서 닷새 동안의 시한부 유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답할 마지막 시한을 줬을 뿐이라며 끝내 응답이 없으면 전쟁은 재개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왜 파키스탄이 남의 싸움 말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 배경을 김승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시내 가로등에 내걸린 배너들입니다. 배너 안 미국, 파키스탄, 이란 국기 위에 있는 건 국가의 통합과 단합을 상징하는 파키스탄 기념비입니다. 이처럼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간 중재에 전력 투구해왔습니다. जो कोई मामलात कुछ थोड़े बहुत कहीं अटके हुए हैं उनको हल कराने के लिए पूरी कोशिश जारी है. 미국과 이란의 이해관계도 맞았습니다. 이란엔 파키스탄은 국경을 맞댄 이웃이자 상당한 규모의 시아파 공동체를 가진 나라라 상대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채널로 여겨집니다. 미군 기지가 없는 점도 이란이 덜 경계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미국도 과거 껄끄러웠던 관계 대신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입니다. 지난해 파키스탄의 카불 공항 테러 용의자 인도를 계기로 공조가 복원됐고 트럼프가 실권자인 아심 무니르 참모총장과 직접 소통할 만큼 접촉도 활발해졌습니다. 중재국이 끼면 좋은 얘기만 전하고 나쁜 얘기는 빼고 하면서 파키스탄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중재 이유는 양측을 잇는 통로라는 외교적 의미만으로 설명되진 않습니다. 파키스탄이 필사적인 건 전쟁의 충격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키스탄은 2024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 약 80% 안팎을 걸프 국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쟁이 장기화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도 이것은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또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이 사우디와 상호 방위 의무를 안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은 핵 문제 같은 핵심 갈등을 풀기엔 힘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입장도 아니라 중재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휴전 합의도 무시하고 공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현지 시간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회담을 엽니다. 레바논은 공격 중단과 휴전 연장을, 이스라엘은 친이란 조직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가 먼저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협상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김종국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마을입니다. 가정집을 비롯해 건물이 성한 게 없을 정도로 처참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 안쪽으로 10km에 걸쳐 설치한 완충지대에 포함된 지역을 철저히 파괴한 겁니다. صاروا ينزلوا شوي شوي صرنا نحن نيجي كل يوم نتفرجى نشوف قد ايه راحوا من الضيعه كانوا عم بيهدوها تدريجيا نزلوا شوي شوي لوصلوا على ساحه بيت ليث وهلا مثل ما انت شايف المنظر ما في ولا اي بيت.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거점과 활동의 씨를 말리겠다며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해 2,4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앞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중재로 33년 만에 직접 만나 1차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휴전을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만료에 앞서 워싱턴 DC에서 다시 열리는 2차 회담을 코앞에 두고도 두 나라 간 장애물은 헤즈볼라뿐이라며 무장해제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A state that is de facto under Iranian occupation through Hezbollah. But this also leads to a conclusion. Hezbollah is common enemy of Israel and Lebanon. 반면 협상 상대인 레바논은 공격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 레바논 관계자는 휴전 한 달 연장과 폭격 파괴 행위 중단 등을 요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셉 아운 대통령도 군사작전 즉각 중단과 완전 철수 등을 협상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스라엘의 최우선 목표인 헤즈볼라 무장 해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Obtenir par les négociations, c'est un retrait total des forces israéliennes du Liban. 이처럼 평화의 전제를 놓고 두 나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거리를 좁히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항공유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유럽연합 EU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자동차 연료 가격이 치솟으며 전체 물가 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럽 항공사들이 항공편 운항을 잇따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자 유럽연합 EU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going on holiday this summer. A lot of cities and regions and member states are dependent on tourism. And of course, they are very worried. EU는 역내 연료 생산과 수입, 수출, 재고를 추적하기 위한 연료 관측망을 구축해 항공유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 정부, 에너지 공급업체, 공항, 항공사들과 협력해 대체 항공유 확보를 조율하고 이를 EU 전역에 배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 미국산 항공유 수입 확대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회원국별 가스 비축 목표를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비축량을 공동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럽의 연료비 부담이 41조 원 넘게 늘어난 만큼 장기적으로는 전기화를 확대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략입니다. EU는 이번 위기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며 1973년 오일 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are looking into some very difficult months or maybe even years, depending of course on the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but even in a best case scenario, it's still bad. 영국에서는 3월 자동차 연료 가격이 2월보다 8.7% 올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24년 8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경유 가격도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급등세가 영국의 3월 전체 물가 상승률을 3.3%로 끌어올리면서 영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전쟁에 따른 불공평한 가격 인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 2022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로 7개월 연속으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인데 소비자 물가에도 상승 압력이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고속도로의 한 주유소에 자동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로 사람들이 몰린 건데 소비자들은 치솟는 기름값이 체감된다고 호소합니다. 식료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매일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좀 많이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기름값 많이 오르는 게. 뭐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30-40% 이렇게 체감은 되는 것 같아요.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지난달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한 석탄과 석유 제품은 2월보다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였던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또 화학 제품 등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공산품 가격이 2월보다 3%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탓에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1.6% 오르는 등 4년가량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 전쟁 상황이 예측 불허로 치달으면서 앞으로의 생산자 물가 추세 역시 섣불리 전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3월 이전에 있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면서 생산자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 관련해서 불확실성도 매우 높아서 현재로서는 4월 흐름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탓에 소비자들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가 상승을 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물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큰 폭으로 상승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향후 흐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1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애초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3%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을 0.9%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인공지능 수요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이 30조 원 중반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은 물론 영업이익이 40조 원에 육박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5월 총파업을 앞두고 본격 쟁의에 돌입했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등은 오늘 오후 반도체 생산 시설이 모여있는 평택 캠퍼스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보름 정도 남은 가운데 부동산원은 이번 주 집값 동향을 발표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름폭은 최근 확대와 축소가 번갈아 나타나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남권은 내림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약세고 실수요자가 집중된 외곽 지역은 일정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도 비슷한 양상일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 가입자들이 올해 1인당 평균 22만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4월분 정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 변화에 따라 나눠보면 전체 직장 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281만 명은 한 해 전과 보수가 같았고 355만 명은 보수가 줄어 평균 11만 5천 원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반면 1,035만 명은 보수가 늘어 1인당 평균 21만 9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올해 2월에 태어난 아기는 약 2만 3천 명으로 같은 달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2,8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47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월 기준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 증가율은 13.6%로 2월 기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인도에 이어 베트남을 국빈 자격으로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또럼 공산당 서기장을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공급망 안정과 원전, 철도 등 주요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빈으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이번엔 베트남에서 이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또럼 서기장이 연임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초청한 국빈을 베트남 측은 예포 21발을 쏘며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앞서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의 묘소에 헌화했던 이 대통령도 베트남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선 지난해 94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교역 규모의 확대가 화두가 됐습니다. 1만 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양국의 경제 성장과 베트남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호혜적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두 정상의 뜻에 따라 양국 정부는 12건에 달하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의 신규 원전 개발과 전력망 현대화 협력,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안전성 협력, 그리고 위조 상품 피해 공동 대응과 열처리 가금육 상호 수출 합의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합니다. 호찌민시 도시철도 사업에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우리 기업 철도 차량을 수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부국인 베트남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공조키로 한 건 역시 성과로 꼽힙니다.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도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 정상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고 또럼 서기장은 정부의 대화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베트남 지도부 서열 2, 3위인 총리와 국회의장을 각각 만나 안정적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노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 눈높이를 전략공천의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재보궐 공천 첫 발을 뗀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부산 북갑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 지역 전략 공천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승리를 최우선 가치로 언급했습니다.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일각에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선거판 전체에 미칠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무죄를 자신하며 당의 도의적 결단을 촉구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공당이 국정조사까지 하는데 저를 외면하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자기 부정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친명계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지원 사격을 이어가고 있어 정 대표가 막판에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처 끝내지 못한 국민의힘은 일단 재보궐 준비에 첫 발을 뗐습니다.
충남 아산을과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이 첫 발표 대상으로 낙점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목이 집중된 곳은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 쪽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진상조사까지 지시하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친한계는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선거를 지원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걱정은 안 하고 저는 징계가 무서워서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론전을 제기한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과 당의 마음 모두를 잃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제명까지 부당하게 시켜놓은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스토킹하듯이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부울경에서 보수 재건의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강조하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과 국정과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마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자동차 안전기준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포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공군 전투기가 임무 수행 중 비행 장면을 촬영하려던 조종사의 과실로 공중에서 충돌했던 사실이 5년 만에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조종사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10%만 인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021년 말 공군 대구기지 소속 F-15K 조종사였던 A 소령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인사 이동을 앞두고 마지막 비행 장면을 기념으로 남기려 했던 겁니다. 함께 편대 비행을 하던 동료 조종사도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거들었고 이에 A 소령은 자신이 조종하던 전투기가 카메라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체를 137도가량 뒤집었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기동은 전투기 꼬리 날개와 편대기 왼쪽 날개가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투기 2대가 파손되면서 8억 7천만 원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A 소령을 징계한 뒤 전액 변상을 명령했지만 당사자는 불복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고를 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수리비의 10%인 8,700만 원만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비행 중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책임이 있고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과정에선 사고 전에도 비행 중 촬영 사례가 있었던 거로 조사됐는데 공군은 개인적 일탈일 뿐 그런 관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추락이나 인명사고, 20억 원 이상 대규모 피해라는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엄정히 하고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크게 다쳤던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무색하게 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열폭주로 발생한 화재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폭발 전조가 있었는데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1심 지적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4년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했고 리튬전지 특성상 재해를 완전히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사고가 발생했던 곳에 안전조치를 해오는 등 위험성을 완전히 외면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유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팔다리 없이 몸뚱이만 가지고 장례를
싫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10여 년이 넘어졌다고. 4년이라는 게 뭐예요? 아리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하면서 23명 죽인 대표에게 4년이가 말이 되는 판결이에요. 이거.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선고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 물류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첫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CU 진주물류센터의 화물연대 조합원 사상 사고. 경찰과 검찰은 당시 화물차를 몰았던 B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노조원들이 옆에 있고 혼란스러워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빠져나갈 생각으로 차를 계속 몰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는 BGF 로지스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교섭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 리테일과의 공동 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집회를 이어왔지만 결국 자회사인 BGF 로지스와 교섭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한 개는 지금 기존의 노사간의 협약을 맺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열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까.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 리테일과의 공동교섭을 7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송기사의 운임 단가와 배송 회차, 처우 개선 등이 핵심 사안입니다. 화물연대는 원청이 실질적 결정권을 가졌다며 BGF 리테일과의 공동교섭을 요구해온 겁니다. 이에 대해 BGF 리테일의 자회사인 BGF 로지스는 원청으로서 지금까지 대화 요청 시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의 상견례는 이번 사안을 조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화물 운송 계약은 운송사와 운송기사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라 원청인 BGF 로지스는 제3자로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물연대와의 만남도 엄격히 교섭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번 조합원 사상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섭이건 만남이건 용어가 어떻게 되든 조합원 사상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만난 이번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침대에 집어던지고 양손목을 잡아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 돌봄이 6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 돌보미로 근무하면서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돌보던 중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 태어난 지 넉 달 된 아기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30대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숨진 아기의 친모인 34살 A씨는 친아들을 학대해 오다가 지난해 10월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A씨는 아이가 욕조에 빠져 건강에 좋지 않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의료진이 온몸에 23군데에 달하는 골절상을 발견했고 검찰도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아동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고위험 가정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6세 이하 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숨진 3살 아이 집에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뚜렷한 위험 징후에도 대응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최근 1년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진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 명의 가정을 찾아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 124명 중 2세 이하는 46.8%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지 않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특성 탓인데 2세 이하 아동 집을 방문할 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가 동행합니다. 내년부턴 영유아 건강검진 시 외상 같은 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아동학대 사망자를 평균 41명에서 30명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진 지켜봐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 무용수 김기민이 이번 주 한국 관객을 만납니다. 25년 만에 서울을 찾은 스위스의 세계적인 발레단 베자르 발레 로잔과 함께 한국인 최초로 볼레로 주역을 맡았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고나 드라마 BGM으로도 익숙한 모리스 라벨의 동명 음악으로 안무를 한 볼레로. 15분 정도 주역과 테이블을 둘러싼 군무가 호흡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작품인데 김기민이 한국인 최초로 주역을 맡았습니다. BBL 발레단과 이렇게 공연하러 와서 너무 기쁘고요. 많이 긴장됩니다.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자고 볼레로 같은 경우는 제 꿈이기도 하고. 올해로 마린스키 입단 15주년을 맞기도 한 김기민은 오랜 시간 꿈꾸던 공연인 만큼 고된 리허설마저 하나의 무대로 느낄 만큼 설렜습니다. 아마 하루에 3시간씩 아마 했었는데 보통 마린스키에서도 1시간을 넘기진 않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시고 단장님께서 Are you okay?라고 물어보시는 게 많았었고. 김기민과 호흡을 맞추는 베자르 발레 로자는 천재 안무가 모리스 베자르가 1987년 창단했습니다. 15년 전 무용수로서 한국을 찾은 줄리앙 파브로가 예술 감독을 맡은 이번 무대는 김기민의 예원학교 선배인 이민경도 동참합니다. Majeur et comme invité de prestige, Kim In Kim. C'est vraiment un honneur pour le Béjar Ballet de pouvoir performer avec ce grand artiste. 감격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베자르에서 한국인이라서 BBL은 김기민의 볼레로를 비롯해 아시아 초연작인 햄릿 등을 나흘에 걸쳐 선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 지키기에 대한민국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웡 총리는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차질 속에 지구의 날을 맞이했다면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6회 지구의 날을 맞아서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실내외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주요 명소인 남산 YTN 서울타워는 10분간 타워 외부 조명을 모두 끄고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서울 숭례문과 부산 광안대교 등 전국 주요 명소와 17개 광역시도 아파트, 민간기업 주요 건물들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시기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이분들을 어떻게 괴롭혔길래 이분들이 왜 법정에 서고 이분들이 이렇게 피고인으로 피의자로 또 이렇게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옵니까? 이거에 진상규명을 해서 저분들의 죄를 지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바로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송석준 의원님은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 직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많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나왔어요.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감사받고 수사받으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래가지고 단체로 신청했더라고요. 이런 사정에 따라서 몰부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판단을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인천해경 수사 실무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록에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21년 12월에 수사국장을 가서 보니까 기록 어디에도 우리 수사관들은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김대한 증인.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 그 중간 보고 발표 당시 같이 참여했었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하셨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했지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알겠습니다. SI 관련된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것도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지극히 단편적인 조각이었고 차후에 수사를 하면서 얼핏 들은 기억은 납니다. 정의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횡령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속행을 요청합니다. 그런 적 있죠? 제가 직접 항소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항소심 아니었어. 그러면은 항소심에도 계속 1심 수사검사로서 관여는 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공소 법정이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항소심은 제가 한 번도 그때 항소심 유지한 공판 검사랑 소통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곽상도 씨한테서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곽상도 씨의 그 같은 대학 동문 후배는 아닙니까? 저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동문 후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6도에 그치는 등 낮에도 선선하겠고요. 예년 기온을 3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 가운데 현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0.2도, 청주 11.1도, 안동은 8.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구 20도, 포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